붉은색과 파란색. 두 개의 그래프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붉은 그래프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붕괴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모두 하락이었죠. 하루 만에 수십만 배럴의 생산 능력이 증발했습니다. 정유소들이 멈췄고 유가는 18%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파란 그래프를 달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홀로 상승하고 있었죠. 폭풍 속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요. 저는 그 나라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한국. 에너지 자립도 4%, 원유 수입 의존도 96%.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요. 유럽 전문가들도 냉소했습니다. 사막의 한나처럼 금세 식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파란 그래프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걸 직감했죠.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18% 치솟았고 미국과 유럽 정유소들이 연쇄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항공유 수출은 300% 증가했습니다. 불가능한 수치였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세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죠. 저는 런던 스틸 어드바이저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붉게 물들었죠. 텍사스 정유소 3곳이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로테르담 저장시설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루 수십만 배럴의 생산 능력이 증발했죠. 20해 동안 에너지 시장을 봐왔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심장마비에 걸렸다고요. 과장이 아니었죠. 정말로 세계의 심장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마이클이 보고서 한 장을 던졌습니다. 마크, 이거 봐. 한국 항공유 수출이 300% 증가했대.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300%. 불가능했죠. 원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숫자를 만듭니까? 마이클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웃었죠. 통계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석 유공사,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모든 회사의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었죠. 세계가 멈춘 그 순간에 말이죠. 이상했습니다. 세계 시장이 공황 상태인데 한 나라만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 편집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제 앞에 던졌죠. 마크, 이건 내 분야야. 허상이라면 벗겨내. 진짜라면 증명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먼저 정했죠. 한국 에너지 신화의 거품. 그렇습니다. 거품이었을 겁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될 수는 없죠. 일주일 뒤 저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 포럼이었죠.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로 라스 요한센이 올라왔습니다. 노르웨이 출신 에너지 로비스트였죠. 최근 아시아의 한 나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유 한 방울 생산하지 못하면서도 세계 정유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하죠.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반짝 불빛에 불과합니다. 반짝 불빛. 그 단어가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죠. 자원 제로 퍼센트 국가의 성공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원유 공급이 흔들리는 순간 그 나라의 시스템은 무너질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화면에 두 개의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붉은색이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붕괴였죠. 미국, 유럽, 중동 모두 하락세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달랐습니다. 파란색이었죠. 한국의 수출 그래프였습니다. 홀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도전장이었죠. 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요. 라스 요한센의 말이 맞을 겁니다. 반짝 불빛이겠죠.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클릭했죠. SK, GS, 현대오일뱅크. 모든 회사가 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상승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나는 틀릴까? 혼잣말이었습니다. 저는 20해 동안 에너지 시장을 예측해왔습니다. 제 분석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파란 그래프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붉은 그래프들이 무너지는 동안에도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런던으로 돌아가면 편집장에게 보고해야 했죠. 허상을 벗겨내러 가야 했습니다. 아니면 진실을 마주하러 가야 했습니다. 한국.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 그런데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함정일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죠. 제네바의 밤은 깊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레마노의 분수가 보였습니다. 물줄기가 하늘을 향해 솟구쳤다가 떨어졌죠. 마치 그래프처럼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하지만 한국의 그래프는 달랐습니다. 계속 올라가기만 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라스 요한센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반짝 불빛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편집장의 목소리도 들렸죠. 허상이라면 벗겨내라. 허상이겠죠.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다음 날 데이비드가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 진짜 데이터를 보고 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집장님, 이미 결론은 나왔습니다. 한국은 반사이익일 뿐이죠. 데이비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그걸 증명해. 현장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초안을 미리 작성했죠. 제목은 한국 에너지 신화의 민낯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이미 결론을 냈군. 좋아, 그럼 가서 확인만 해. 사무실을 나오는데 동료 마이클이 불렀습니다. 마크, 한국 간다며? 시간 낭비 아니야?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뭐가 문제죠? 마이클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석유 수입비가 국방비의 3배야. 에너지 자립도는 4%. 이게 강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 옆에 있던 선배 마크 톰슨이 거들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받던 나라잖아. 20년 전 얘기지만 구조는 안 바뀌었을 거야. 사무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웃었죠.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허상을 폭로하러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죠. 이틀 뒤 저는 JFK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 결정, 중동 정세 악화 조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회색빛 하늘이었죠. 한국은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군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손님, 어디 가시는데요? 서울입니다. 아, 한국이요. 좋은 나라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동료들이 보낸 자료를 확인했죠. 한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 96% 중동 원유 비중. 70% 이상 비축일수 92일 IEA 기준 최저 수준.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취약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불안정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뉴욕의 불빛들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기사 초안을 수정했죠. 한국, 모래 위의 에너지 신화. 첫 문단을 썼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의 성공은 신기루에 가깝다. 원유 공급이 흔들리는 순간 그 화려함은 무너질 것이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 아래 경고창이 떴습니다. 자동 저장 실패. 저는 다시 눌렀습니다. 또 실패했죠. 왜 안 되는 겁니까?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죠.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반사광이 번쩍였습니다. 제 얼굴을 비췄죠. 이 여정이 내 확신을 부술 수도 있겠군. 혼잣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라스 요한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짝 불빛일 뿐이야. 동료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죠. 시간 낭비 아니야? 데이비드 편집장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현장에서 증명해. 저는 눈을 떴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자동 저장 실패 경고가 여전히 떠 있었죠. 허상일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울산의 파란 그래프가 자꾸 떠올랐죠. 300% 증가.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죠.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흔들림이 있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저는 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죠. 구름이 검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폭풍은 늘 예고 없이 시작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 엔진음이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만 무거웠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모래 위의 에너지 신화. 그 문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확신을 믿었다. 그러나 믿음은 데이터가 아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물결이 검게 일렁였죠. 비행기는 서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였죠.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죠. 울산 SK 정유단지로 갑니다. 멀긴 한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3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 울산으로 들어섰죠. 그때 보였습니다. 정유탑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15기였죠. 거대한 강철 숲이었습니다. 저기가 SK 단지입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공기에서 기계음이 들렸죠. 열기도 느껴졌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명체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문에서 가이드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엔지니어였죠. 마크 스틸 씨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김철수가 전광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SK 단지 하루 84만 배럴입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84만 배럴이라고요? 네. 영국 전체 정제 능력과 비슷하죠. 입술이 말랐습니다. 한 단지가 영국 전체와 같다니요. 울산 전체로 보면 하루 130만 배럴 처리합니다. 김철수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낼 수도 없었죠. 안으로 들어가시죠. 제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깨끗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파이프라인 모니터, 온도 센서, 압력 게이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엔지니어 5명이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수율은 95% 이상입니다. 세계 최고 효율이죠. 95%.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물었습니다. 95%라고 하셨습니까? 네. 원유 100배럴을 넣으면 95배럴이 제품으로 나옵니다. 유럽은 85%였습니다. 미국은 80%였죠. 한국이 10%나 높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철수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항공유 보이시죠? 화면에 파란색 탱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LAX 항공유의 상당량, 여기서 나갑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미국을 살리는 연료가 한국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네.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라인 다 여기서 공급받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 서부를 날리는 비행기들이 한국 연료로 움직인다니요. 나가보시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산 선적 현장이었죠. 거대한 탱크롤이 6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항공유를 싣고 있었죠. 탱크 옆면에 로고가 보였습니다. US 바운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게 다 미국으로 갑니까? 네. 오늘만 2만 배럴입니다. 전광판의 수출 그래프가 하늘색으로 점등됐습니다. 실시간 상승이었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철수가 다른 시설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은 환경 설비입니다. 황 제거 시설, 질소 저감 장치, 폐수 정화 시스템. 모든 게 최첨단이었습니다. 유럽 기준보다 30% 엄격합니다.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유럽보다 앞서 있다는 겁니까? 기준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유탑에서 수증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용의 숨결 같았죠. 정제탑 15기가 하늘을 찔렀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놀라웠습니다. 투어가 끝났습니다. 저는 정문으로 나왔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울산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유단지의 불빛이 반짝였죠. 살아있는 도시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모를 정리했죠. 하루 130만 배럴 처리 수율 95% 이상 미국 항공유. 주요 공급원 환경 기준 유럽보다 30% 엄격.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이건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울산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한국은 원유를 캐지 않았다. 대신 미래를 정제하고 있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기사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모래 위의 에너지 신화. 저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기존의 모든 모델이 틀렸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죠. 라스 요한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짝 불빛일 뿐이야. 하지만 오늘 본 건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았습니다. 130만 배럴. 95%. 미국행 항공유. 이건 산업이 아니라 신념의 구조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울산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노트북을 열었죠. 유럽 언론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출 급증, 단기 반사 이익일 뿐 진짜 기술력은 없다. 유럽 전문가 분석 한국 에너지 신화, 곧 끝날 것. 파이낸셜 타임스, 르몽드, 슈피겔. 모두 같은 논조였습니다. 제네바 포럼 이후 유럽이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화면을 내리다가 라스 요한센의 인터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사막의 한낮 같은 나라야. 눈부시지만 금세 식을 거야.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명동의 한 카페에서 외신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프랑스 기자 피에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마크, 울산 다녀왔다며? 어땠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 기자 제임스가 비웃었습니다. 인상적. 한국은 중간상일 뿐이야. 원유 사다가 파는 거지 뭐. 피에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원유 공급이 끊기면 끝이야. 중동이 수도꼭지 잠그면 한국은 멈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크, 너도 알잖아. 자원 없는 나라의 한계를.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렸죠. 그들의 말이 논리적이었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멀리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울산의 불빛이 떠올랐죠. 혹시 그 불빛이 진짜였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초안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한국, 모래 위의 에너지 신화. 커서를 제목 위에 올렸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죠. 제목이 지워졌습니다. 허상이라는 단어가 지워지는 순간 마음속 방어막도 함께 무너졌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 편집장이었죠. 마크, 상황은 어때? 복잡합니다. 복잡? 무슨 소리야? 데이터만 보면 돼.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크, 넌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이성적으로 판단해. 데이터가 감정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해라. 일주일 안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나는 진실을 의심했다. 하지만 진실이 나를 먼저 흔들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블룸버그 속보였죠. 오펙 플러스 증산 검토 시작.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하루 200만 배럴 추가 생산 가능성, 유가 급락 전망 정유업계 타격 우려. 화면 구석에 작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배럴당 65달러에서 58달러로 이틀 만에 10% 급락.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폭풍이 온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업계는 타격을 받습니다. 원유 재고 손실이 발생하죠. 마진이 줄어듭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라스가 맞았을지도 모른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습니다. 유럽 언론의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곧 무너진다. 라스 요한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막의 한나처럼 금세 식을 거야. 피에르와 제임스의 웃음소리도 들렸죠. 중간상일 뿐이야. 그리고 데이비드의 목소리. 감정에 휘둘리지 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정유탑 15기. 수증기가 하늘로 솟구치던 장면. 김철수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수율 95%.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블룸버그 속보가 또 떠올랐습니다. 유가 55달러 돌파 가능성. 폭풍의 전조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이 꺼질까요? 아니면 더 밝아질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먼저 움직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불안한 잠이었습니다. 이틀 뒤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확정했습니다. 하루 200만 배럴 추가 생산이었죠. 유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여의도 증권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광판을 올려다봤죠. SK이노베이션 마이너스 8%, 현대오일뱅크 마이너스 12%, GS칼텍스 마이너스 6%. 붉은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붕괴는 데이터로 시작됐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증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분석가 김상철을 만나기로 했죠. 마크 씨 오셨군요. 김상철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까? 유가 폭락이 정유업계엔 치명적입니다. 원유 재고 손실이 발생하죠. 그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하락선이었습니다. 월가 보고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정유업계 붕괴 카운트다운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라스 요한센이었습니다. 마크, 내가 뭘 했나? 그의 목소리에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반짝 불빛일 뿐이야. 이제 보이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라스가 웃었습니다. 그 말은 패배자의 첫 변명이지. 너도 알잖아, 마크. 자원 없는 나라의 한계를. 그의 웃음이 귓속을 찢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욕 본사에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죠. 한국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며칠이 고비입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한계일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울산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수율 95%. 미국행 항공유. 자신감 넘치던 엔지니어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마음이 멈췄다. 저는 이메일을 저장만 하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기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죠. 정민수 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어제 정제 마진이 배럴당 1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3.6달러. 전일 대비 2.5배 상승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역설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수 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원유 가격이 떨어질수록 우리의 마진은 커집니다. 저급 원유를 더 싸게 사서 고급 제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상승선이었죠. 배럴당 손익분기는 20달러입니다. 현재 유가는 58달러. 우린 3배의 안전마진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하루 만에 2.5배라니 이건 시장의 반역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죠.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결을 비췄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라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말한 반짝 불빛, 이제 보니 태양이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쓴 이메일을 삭제했죠. 그리고 새 제목을 썼습니다. 폭풍을 정제한 나라 한국.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죠.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강 너머로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건물들을 비췄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정제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요. 다음 날 저는 대산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본사였죠. 공장 입구에서 연구원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마크 씨 환영합니다. 특별한 걸 보여드리죠. 우리는 거대한 시설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잔사유 업그레이딩 컴플렉스입니다. RUC라고 부르죠.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저급 원유를 고급 제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원유가 싸질수록 우리 이익은 커집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원유가 떨어질수록 이익이 커진다고요? 네. 세상에 이런 방정식은 없었죠? 박준혁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벙커 CU 같은 찌꺼기를 디젤과 휘발유로 바꿉니다. 저급 원유가 쌀수록 마진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저는 계산기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위기는 그들에게 위협이 아니라 연료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GS칼텍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마케팅 이사 최진우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해외 바이어 주문량이 200% 증가했습니다. 200%라고요? 네.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모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진우가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전 세계가 한국 항공유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선들이 한국에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혈관처럼요. 세계가 스스로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S-오일 본사를 찾았습니다. 재무팀장 이승호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아시아 정제 마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배럴당 15달러.
영업이익률이 15% 이상입니다. 글로벌 평균의 5배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한국 위기 내성의 국가 시스템. 이승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가가 떨어질 때마다 우린 더 강해집니다. 이게 우리 구조입니다. 이익률 15%, 그건 산업이 아니라 구조의 선언이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 여의도 증권가로 돌아왔습니다.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 플러스 12%, 현대오일뱅크 플러스 15%, GS칼텍스 플러스 9%. 붉은 숫자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상철 애널리스트가 걸어왔습니다. 마크 씨,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유가 폭락인데 마진이 상승하다니. 이건 교과서에 없던 공식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CNN 뉴스가 흘러나왔죠. 한국, 유가 폭락의 역설로 살아나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세계 정유업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한국만이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울산 정유단지 야경이 비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라스 요한센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라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크. 내가 틀렸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가 말한 반짝 불빛, 이제 보니 태양이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반짝 불빛이라던 그 빛은 이제 세계를 비추고 있었다. 라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구조를 보지 못했어.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본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다시 썼습니다. 폭풍을 정제한 나라 한국의 시스템. 첫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무너지는 나라가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가 있다. 한국은 후자였다. 그들은 석유를 정제한 게 아니라 위기 자체를 정제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가가 폭락했을 때 세계는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한국은 정제 마진을 2.5배 상승시켰다. 저급 원유를 더 싸게 사서 고급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스템의 문제였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다. 하지만 구조가 있었다. 그게 모든 걸 바꿨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아니라 구조를 수출하고 있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을 담아서요. 나는 한국의 성공을 분석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믿게 되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자동 저장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계 언론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미국 정유업계 적자 속출. 엑슨모빌 마이너스 23%. BBC도 보도했습니다. 유럽 정유사 줄줄이 손실. 로열 더치쉘 구조조정 검토. 블룸버그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정유업계 붕괴의 시작. 글로벌 에너지 위기 도래.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연합뉴스 헤드라인을 클릭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분기 최대 실적 전망 GS칼텍스 영업이익 300% 증가 현대오일뱅크 정제마진 사상 최고치 경신.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SK 영업이익률 18%. GS분기 순이익 1조 원 돌파. 현대오일뱅크 정제마진 배럴당 16달러. 모두가 멈췄을 때 그들은 가속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CNN에 긴급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미스터 스틸, 세계 정유업계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한국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그들은 항상 움직였습니다. 반사이익이 아니라 반응 속도입니다.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이 앞으로도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위기를 연료로 삼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저는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증권가 전광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 플러스 18%, 현대오일뱅크 플러스 21%, GS칼텍스 플러스 16%. 초록색 숫자들이 솟구쳤습니다. 붉은 숫자가 사라지고 푸른 그래프가 올라섰다. 세상은 이제 색을 바꿨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에 새 메일이 와 있었죠. 발신자는 라스 요한센이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세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느릴 뿐이야.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침묵이 가장 명확한 답이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산타워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강 다리들이 빛났죠. 여의도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다. 하나의 엔진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 편집장이었죠. 마크, 기사 잘 봤네. 반응이 폭발적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야? 한국이 정말 다르다는 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정제합니다. 좋아. 계속 취재해. 세계가 내 기사를 주목하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블룸버그 실시간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 정유사, 글로벌 시장 점유율 신기록 아시아 항공유 시장, 한국이 60% 장악.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국 정유업체들이 유가 폭락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올랐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미국 서부 항공유의 70%, 동남아 디젤의 50%가 한국산이다. 세계는 이제 한국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한국 세계 에너지의 심장.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아니, 제 눈이 달라진 겁니다. 처음 제네바에서 봤던 전광판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숫자들이 떨어지던 그날. 그리고 지금 서울의 푸른 그래프. 세계의 심장이 서울에서 뛰고 있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에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폭풍 이후의 빛 한국은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되었나. 첫 문장을 썼습니다. 세계가 무너질 때 한 나라만 빛났다. 자원 없는 나라 한국이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정제했다. 저급 원유를 고급 제품으로, 폭락을 상승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스 요한센은 말했다. 한국은 반짝 불빛이라고. 하지만 그 불빛은 이제 세계를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되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폭풍을 이용해 상승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허상을 보러 왔다. 그러나 현실이 나를 반격했다. 한국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다. 답이다. 저장했습니다. 화면에 저장 완료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시작해 확신으로 끝났죠. 창밖으로 서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반전이 아니다. 진화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마지막 날, 저는 송도로 향했습니다. 한국석 유공사 김동철 연구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지하 비축기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깊은 지하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터널이 펼쳐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죠. 조명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곳에만 3천만 배럴입니다. 전국 17곳에 비축기지가 있습니다. 김동철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비축 일수는 IEA 기준의 2배입니다. 180일 이상이죠. 저는 터널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하가 아니었다. 미래의 기초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기름이 아닌 시간을 저장하고 있었다. 대산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SAF 공장이었죠. 박준혁 연구원이 탱크를 가리켰습니다. 지속 가능 항공 연료입니다. 폐식용유와 동물성 지방으로 만듭니다. 바이오 연료입니까? 네.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KLM이 이미 사용 중입니다. 내년부터 대한항공도 전면 도입합니다. 박준혁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탄소 저감율 80%. 기존 항공유 대비 온실가스를 80% 줄입니다. 저는 탱크를 봤습니다. 옆면에 글귀가 적혀 있었죠. 쓰레기에서 하늘까지. 하늘이 깨끗해지는 기술입니다. 한국의 공장은 연료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희망을 정제하는 곳이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석유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정제하고 있었다. 울산으로 마지막 방문을 했습니다. 수소 플랜트였습니다. 김철수가 다시 안내했죠. 하루 3만 톤 생산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거대한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푸른 수소 기포가 올라갔죠. 저쪽은 CCS 시설입니다. 탄소 포집 저장 시설이죠. 김철수가 다른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연간 100만 톤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지하 1000m에 저장합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한국은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를 지키는 중이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운명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 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강함은 자원에서 나오지 않는다. 의지에서 나온다.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 직전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항공기가 사용하는 연료도 한국에서 생산된 친환경 항공유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하늘을 움직이고 있었다.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습니다. 노을이 물들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석유를 정제한 게 아니라 미래 자체를 정제했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빛이 번졌습니다. 나는 허상을 찾으러 왔고 진실을 봤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라 믿었던 한국은 사실 세계를 움직이는 심장이었다. 그들의 정유탑은 금속이 아니라 의지로 세워졌고 그들의 연료는 석유가 아니라 희망이었다. 비행기가 서쪽으로 날았습니다. 한국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보였죠. 진짜 부국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정제할 수 있는 나라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한국이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새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미래의 엔진. 붉은 숫자들이 사라지고 푸른 빛이 세계를 비췄습니다. 세계의 심장은 이제 서울에서 뛰고 있었습니다.